보리 그림책TV에서 그림책 미술 평론을 진행 중인 류영선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그림책 감상을 통해서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며 정보를 습득하는 독특한 형식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책을 크게는 여러분들에게 좀 두 가지의 장르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논픽션이라는 부분과 픽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픽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창작 그림책이라든지 극영화에서 말하는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들, 흔히 말해 실제를 기조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작가가 스스로 창작을 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고, 논픽션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 영화와 같이 실제를 근거로 해서 열거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그림책계에서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그림책들, 흔히 정보 전달이라고 하면 더 필요한 것들이 과학이나 생물,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자연을 다루고 있고 생물을 다루고 있는 아트 사이언스 시리즈에서 정말 대단한 판형의 크기와 많은 도판을 지니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 여겨지는 작품 하나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말해서 그림책은 시각 콘텐츠이자 정보 콘텐츠입니다. 근데 대부분 논픽션 그림책들은 자신의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텍스트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좀 딱딱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도 정확하게 구성을 이야기해야 되다 보니까 라인 드로잉 위주의 수채화나 아니면 디지털 컬러링을 통해서 만들어낸 도감 형식의 그림의 장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런 형식들을 다 뛰어넘고 회화적인 정점에서도 이미지를 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그 안에서 텍스트도 정보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화적 그리고 시적인 운율을 통해서 정말 문학적인 어떤 리듬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읽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그대로 와닿을 수 있는 작품으로서 글과 그림이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정보 전달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사진을 펼쳐드리고 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훌륭한 작품을 현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거라고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너 테일러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본 작품은 케이트 베이커라는 작가가 글을 썼습니다. 바다의 비밀은 논픽션에 해당하는 과학 그림책이지만 기존 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픽션 작품에서는 주로 느낄 수 있는 그림 속 작가의 창의적 개성이 담긴 스타일이 본 작품에 담겨 있는 게 흥미로운 거고, 최근에 과학과 예술의 조화를 추구하며 융복합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되는 움직임처럼 그림책 분야에서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작품들이 활발히 출간이 되고 있는데, 이 작품도 이런 큰 흐름에 준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지향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술적 요소를 첨가해서 교육함으로써 전문 지식 위에 창의력이 증강된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AI 시대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기술적인 의미의 구직 자리들,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들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로봇과 프로그램들이 대처를 하고 인간은 정말로 그 직업군에서 궁극적인 창의력을 발산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은 사실은 내가 그냥 취향서로서 그리고 인문 예술서로서 볼 때도 너무 즐겁고 과학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독서의 참의미를 그림책을 통해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어린이 독자들에게는 무엇을 배운다라는 것은 사실 무게로 눌리고, 그래서 가끔은 그림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를 엄마가 막 아이를 불러서 요거 하나 보면은 나중에 뭐 하나 해줄게 라고 조건을 걸어야 될 정도로 아이들은 자신의 흥미로 알아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부의 연장선상으로 좀 지루하게 여길 때도 많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본 작품을 접하는 순간 많은 독자들, 그리고 어린이 독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통수를 탁 맞은 것처럼 정말로 무언가 꽝 하고 가슴에 와닿는 감동과 정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럼 이 그림책의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그런 제가 길게 서술했던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표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내가 소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꼭 진행한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절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 컨셉이 책의 표지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다 나비가 바닷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다의 리듬을 그래픽적인 자줏빛의 투명한 라인으로 표현을 보시면 마치 음악의 운율을 보는 듯 쓱 지나가는 톤으로 선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문학적 시각 해석이지만은 이것은 왜냐하면 바닷속에서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보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하지만 과학적 지식을 동반한 정보 전달로 이루어져서 이 흐름이 허투른 게 아니라 물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캐치해서 과학적 분석을 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정보 전당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사진을 이용한 정보서인 백과사전과 다큐멘터리 영상과의 큰 차별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가 이 작품의 문장과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흔히 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과 연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연출을 통해서 더 부여를 해줘야지 바닷속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아름답게 유영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선택들, 이 부분이 이 작품을 꼭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속에서 지금 바다나비라는 아주 아름다운 생명체를 보고 계십니다. 표지에서 제가 이제 내지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가 독특하게 큰 펼침면이 아닌 한쪽은 정말로 화첩에 있는 아름다운 사진이나 그림을 볼 수 있는 한 장의 작품처럼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서정적이지만 과학적 토대의 정보가 정확히 담겨 있는 문장들과 흑백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컷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큰 제목과 작은 제목 그리고 본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의 의미들로 아이들과 어른 독자들은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보는 즐거움을 양쪽으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동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들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장 모양의 근육질을 발달한 한 쌍의 날개처럼 파닥거리며 헤엄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생명체가 정말 아름다운 비행선이 움직이는 조형 작품을 하나 감상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유리 같은 껍데기와 젤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신비로운 생명체는 크기는 모래알갱이만 하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체를 보고 있는데 모래알갱이보다 작다라는 상상. 바로 이 포인트가 이 작품 속의 큰 반전이자 시각 컨셉트이고 이 작품의 값어치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현미경으로 본다고 한들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이 자체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컬러 그리고 이 유용하는 모습들, 이런 복합적인 시선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만약 그림책 속 텍스트의 과학적 설명도 그리고 좀 지루하게 그냥 열거식이라면 값어치가 없었을 텐데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굉장히 짧으면서도 산문이나 문학 작품에서 느껴질 수 있는 서정적인 느낌으로 풀어놓고 이 밑에 또 작가가 필요한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을 땐 단락을 달리해가지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문장의 흐름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양쪽으로 다 감상을 하다 보면 하나로 시너지 효과로 독서에 어떤 참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흐름들은 누가 사실은 만들어낸 것이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서점에서 그림책을 선택하실 때 앞에 표지에 금색 동그라미 딱지 붙어 있는 수상작 하고 써 있어서 이건 정말 좋은 작품인 거구나 하고서는 확신을 가지고 사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 정도 넘겨보시면 거기에 랜돌프 칼데콧상 수상작인 무엇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랜돌프 칼데콧이라는 인물이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그림의 내용을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준해서 그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연출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유영하고 있는 바다나비는 바다에 있고 설명은 과학적 토대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문이 불일치된 것, 그러니까 문장과 그림이 따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랜돌프 칼데콧이 사실은 이 포문을 열었던 건 겁니다. 그래서 그 포문을 연 그 행위 자체가 누구보다도 혁신적이고 창의력이 돋보였던 그림책 작가라는 것을 헌정하기 위해서 칼데콧상 수상작들에게는 그 해에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림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컨텐츠의 질, 양질을 높일 수 있는 문장들,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가 등장했을 때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다음 장 무각고등과의 어떤 위기가 이제 닥치는 영화적 구성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보시겠어요? 보시면 무각고등은 더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그리고 요 아까도 빛이 들어오는 요 톤, 그리고 햇살 속에서도 리듬을 만들어내기 위한 직선 계열의 선들이 뒤에 배경으로 연출이 돼 있고, 그것을 역행이라도 하듯이 또 무각고등은 라운드를 만들어가면서 원을 만들어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하고 또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장면을 보고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다음 장면에 그래서 이 무각고등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영롱한 자태로 존재감을 뽐내는 건 다 이유가 뭘까요? 예, 아름다운 뒤에 서늘한 포식자의 관계가 이유가 되겠죠. 바로 사냥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바로 뒤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좀 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바다나비가 이 무각고등한테 잡히고 있는 순간의 찰나가 연출이 되었던 건 거고요. 이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바다나비를 입에 달린 갈고리로 껍데기에서 부드러운 몸만 끄집어내가지고 통째로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진짜로 무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껍질만 뱉어버리고 안에 야들야들한 살만 이 바다나비를 무각고등이 먹는 장면이었는 건데요. 이런 약육강식에 대한 개념들도 사실은 우리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간사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이야기할 때 특히 어린이 독자들에게는 순화되어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먹고 먹히는 것이 생명을 지탱하는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 상처가 되지 않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작가가 이렇게 정말 좋은 여과지에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풍미가 짙은 향기가 좋은 커피를 만든 것처럼 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 순간의 찰나의 장면들도 아름답게 정리를 해내면서 자연의 순리에 대한 것들을 좋은 의미의 그리고 우리가 순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적인 의미의 것들로 또 어린이 독자들은 배울 수가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또 제가 화면으로 한번 이 실제 책 외에 좀 자세히 도판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띄워드리고 이야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복합적인 정보 전달은 우리 문화 인류의 역사의 변천사에서도 언어의 시초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원시동굴 벽화를 통해서 다양한 학술적 연구 결과가 발표해 왔습니다. 진정한 과학기술 교육은 기술의 답습이 아닌 기술을 어떻게 응용하며 어떻게 사용할지 디렉션하고 솔루션을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발달되기 이전에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심볼, 흔히 말해 우리가 기업의 마크만 봐도 저기는 이름이 뭐고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야 이렇게 아는 그 마크, 심볼, 흔히 말해 corporate identity, 그래서 CI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 심볼 그 다음이 많은 전 세계 각국 언어로 파생이 된 언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딱 봤을 때 정보가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것 바로 그림이고, 그 시초는 문자의 시초가 그림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구조와 챕터 그리고 한 장 한 장 어떻게 한번 봐야 되는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작품은 챕터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바다가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내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판형의 압도적인 스케일의 표지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얇은 바다, 그리고 바다의 숲, 산호정원, 넓디 넓은 푸른 바다, 그리고 깊은 바다. 근데 제가 한번 화면으로 분석을 이 차례를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잘 나누어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얕은 바다는 수평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평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햇살을 받고 자라고 있는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다의 숲 해가지고 바다의 숲은 켈프 숲이라고 꼭 산에만 숲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숲처럼 어떻게 바다는 서식지와 생물들의 서식지와 식물들의 서식지가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독보적인 존재인 바닷속에만 존재하는 산호정원, 그래서 산호초에 대한 이야기. 산호초가 사실은 과학적 해석들이 정확하지 않은 시대에는 이것이 생물이냐 아니면은 식물이냐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조금 다르게 독립적인 정보로 나눠 놨고요. 그 다음에 넓디 넓은 푸른 바다 해서 북극해에서 남극해에 해당하는 수직의 또 구조로 바다를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다시 수평 구조인데 아까 처음에 얕은 바다에 있는 우리가 익숙한 생물체들을 보아왔다면 여기서는 깊은 바다, 정말로 태양광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또 서식지를 만들어내고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 지식으로 알고 있던 바다의 모습을 전체적 이해기를 돕기 위한 노련한 구성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작가의 아름다운 연출로 재탄생된 자연의 생물의 모습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전체 화면을 한번 도판을 띄워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린다라면 하고 공감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블랙에 가까운 배경 위 프러시안 블루 계열의 어두운 톤을 가진 오징어 촉수가 이미 새우를 표현하기 위한 그림의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우를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친구가 부각을 시키고 무서운 무언가를 움직이려고 할까 한번 보면 중심에 해당하는 레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로 촉수급 밝게 켜진 빛에 표현한 스카이블루 계열과 하얀 색감으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조형미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림의 구성이기도 하고 그런 구성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건 거냐면요. 이 장치들로 새우가 먹이인 줄 알고 이 촉수를 보고 막 다가온 안타까운 순간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새우가 먹이인 줄 알고 다가오니까 이걸 미끼로 해서 오징어의 촉수가 얼마나 멋진 목을 유혹을 했는지 새우는 그 운명을 달리하는 건 겁니다. 그럼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요. 만약 이거를 그냥 나레이션으로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순간 새우가 왔는데 폭 하고 잡혀먹는 장면을 보았다 하면 몰입감이 그렇게 우리가 인간사를 보듯 마치 의인화가 되어 있는 연기를 보는 것만큼은 강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강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작가들이 흔히 말해서 표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진보다는 표현력에 대한 장르적인 연장선상이 넓기 때문에 새우의 표정을 만들어낸 건 거죠. 앞불싸 내가 속았구나 하는 순간의 찰나인데 잡혀먹히는 그런 것들을 잡아낸 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포지션으로 그림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안타깝게 야구강식으로 잡혀먹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논픽션 그림책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다음 장면을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등처럼 줄줄이 기포제와 감촉제 사이 늘어붙이는 붙어있는 영등광 해파리라는 생명체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다의 흐름대로 흘러다닌다고 해요, 이 친구는. 그리고 필요시에 이제 유유히 살짝 이렇게 멈춰섭니다. 그래서 낚싯줄을 늘어뜨려서 지나가는 물고기를 낚시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생명을 연명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고깃배하고도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낚시하는 어부가 유유히 어디서 오늘은 낚시를 해야지 고기가 많을까 하고 살펴보다가 멈춰서 낚싯대를 내리잖아요. 그쵸? 참 신기합니다. 개별 동물들은 이렇게 사냥에 성공한 먹이들을 어떻게 또 개체는 소화시키고 어떻게 개체는 번식을 막고 또 나머지는 개체를 헤엄치는 일을 나눠서 하는지를 텍스트를 읽어보시면서 이 샅샅이 큰 판형수의 그림들을 해부학적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정말 유익하실 텐데요. 이렇게 공동체를 일구어서 바다를 이용하다가 영롱한 빛깔의 낚싯줄을 내린 장면을 어떻게 사진으로 적절히 순간의 찰나를 부각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림만이 가능할 거로 여겨집니다. 또한 붉은 형광빛 감촉제의 모습은 마치 추상미술 혹은 패션 아이템의 액세서리들, 흔히 귀걸이라든지 목걸이에 이렇게 등장하는 장식물처럼 보일 정도로 형태적 보는 재미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입니다. 특히 이렇게 생명체들이 마치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해놓은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냥꾼으로서 유혹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표지에 등장했었던 생명체가 정말 압도적인 큰 존재처럼 보였지만은 정말 쌀알갱이보다도 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 모래알갱이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현미경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세계의 것들이라는 건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 우주 속 그리고 이 지구촌 속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먹히고 또 번식을 하는 이런 삶의 지탱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구나 하고 흥미롭게 페이지별로 깊게 빠져들고 맙니다. 그럼 우리들도 한번 다시 화면으로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더 깊게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본문을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드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는 기이한 생물들이 번성하는 낯선 세계가 있다. 거의 사람의 눈에 띈 적이 없는 세계로 온갖 기이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실제 사진과 비교해보면 어두운 심해의 세계는 각 부분별로 노출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화면 속에는 원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 책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연출을 하고 있는 건 것이겠죠. 너무 작아서 맨눈으로 자세히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손톱 하나에 수십 마리씩 올려놓을 수 있는 물벼룩 장면 같은 것들도 대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 책에서 한번 다시 또 펼치면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물벼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물벼룩의 모습을 또 소컷 일러스트레이션이 흑백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텍스트들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서사적 구조의 본문이 하나 있고 밑에는 단락이 나눠져서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벼룩의 모습이 이렇게 생길 줄이야. 우리가 바닷속 그리고 해변에서 누이 일광욕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바다 생물들과 함께 헤엄을 치고 놀 때 이 친구들이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또 이런 재미있는 부분들을 또 화면으로 더 띄워보고 연출이 얼마나 더 재미있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어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문어의 알은 바위 틈새에 숨겨진 채 미세한 풍선처럼 물의 흐름에 따라 흔들린다고 합니다. 화면에서도 한번 잘 보세요. 알을 낳은 직후부터는 암컷 문어는 계속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의 알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킨다고 합니다. 이후 그 알에서는 몸 길이가 채 6mm도 안 되는 유생들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어미 문어의 보호자 역할은 마침내 끝나고 굶주리고 지친 어미는 곧 죽고 맙니다. 그럼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어미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 어미의 표정이 어떠신가요?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할 일을 다 했구나 하고서는 안도의 한숨도 쉬고 있지만 눈가에 피곤이 역력한 표정 같은 거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세상을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운명을 맞이하는 씁쓸한 표정도 연출이 되어 있는 건 겁니다. 그렇게 흑백 소컷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어미 문어의 표정이 있고요. 그에 대비되게 또 맞은편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천진하게 헤엄치면서 세상과 만남을 시작하는 6mm도 되지 않는 아기 문어의 확대된 모습이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6mm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잘 촬영을 한다고 해도 이 친구의 천진한 눈빛의 모습이라든지 안에 구조적인 것들이 막 방글방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다 캐치하기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내고 있는 건 것이지요. 극적 대비가 되는 표정이 양 페이지에 등장함으로써 그림책 독자에게는 그래도 정서적 깊이가 움직이는 건 겁니다. 한쪽에서는 태어나서 너무 신나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이제는 할 일을 다 했구나 하고서 문어가 힘들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 때문인 건 것이죠. 이렇게 본 작품은 제가 물벼룩 장면들도 다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대비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장치들도 이렇게 상반돼 있게 펼친면을 하나를 끊어서 보여드리는 장면이 아니고 한쪽에는 풀 컬러로 꽉 찬 도판이 있고 한쪽에는 속컷이 등장해서 문장이 있는 이런 나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대비의 형식을 노리고 있는 또 편집자의 노련한 디자인이 숨어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이용해서 보는 이 시각물들은 외형적 그 묘사가 된 대상의 형태 그 외에도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표현해내야지 제가 그 전에 많이 표현을 했듯이
그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그 감동이라는 체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감상의 체계로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학 도감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사진을 통해서 보는 정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보는 정보는 따로이고, 아직도 제가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면 의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논픽션 인체 의학 도금을 잘 그리고 계시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모습과 작품이 잠깐 나갈 텐데요. 이렇게 눈이면 눈,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어느 인체 부위를 부각시키고 그 부분에서 학년별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트, 그 컨텐츠의 편집을 이해한 선의의 거짓말,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는 도감이라는 논픽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독보적인 존재. 그래서 그림책 안에서도 제가 한번 물벼룩의 실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바닷속에 이런 생명체들이 있었고, 물론 사진에서도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독특하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던 모습들의 생물들이 존재했는가 놀라움까지는 줄 수 있지만, 이 바다의 비밀이라는 그림책 안에서도 정확한 과학적인 정보 지식이 있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어땠고 우리 인간사에 비추어 보니 벼룩이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이 스토리텔러로서의 딜리버리는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림을 이해하는 감상의 체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림책 장르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봐야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사적인 운동들은 순수 회화 쪽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이 됐던 것은 사실은 초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개발된 이후에 인물을 똑같이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이제 사진 카메라가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취미, 흔히 말해 필수적인 요소가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시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 현대 미술사죠 하면은 파블로 피카소를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실제로도 많이 발표를 해왔었잖아요. 피카소가 거스타인 여사의 초상화를 그릴 때였습니다.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거스타인 여사의 정말로 표독스럽기도 하고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 보일 거고, 그 맞은편에는 정말 닮아 보이는 피카소의 작품이 보일 텐데요. 사실은 이 작품을 의뢰했을 때는 거스타인 여사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아프리카 목각 가면투구를 쓰고 있는 창백한 진짜 인간의 모습을 잘 그린 것 같지 않다라는 불만을 많이 토로했었고, 더군다나 이 작품을 진행을 할 때 피카소는 몇 번이고 실패를 해서 거스타인 여사를 많이 힘들게 했대요. 앞에 이렇게 실제로 세워놓고 그리는데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림도 미완성됐는데 스페인인 고향으로 여름휴가를 갔다라는 거스타인 여사가 소식을 접하고 나서 굉장히 화도 냈었는데, 휴식을 취한 피카소는 머리 안에 그동안 연습해왔었고 거스타인 여사를 여러 차례 실패작을 거치면서 대화도 나누고 성격도 파악이 됐겠죠. 그래서 5만 가지의 그 복합적인 거스타인 여사의 상을 나중에 돌아와서 실제로 이렇게 앞에 세워놓지 않고 혼자 머리 안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초상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요. 제가 왜 이런 미술사적인 얘기를 드리냐면요. 다시 본문인 우리 바다의 비밀 이야기로 돌아오면 화면 속에 제가 한번 꽃의 아름다움을 확대해서 정말로 현대 미술의 또 어떤 정밀주의라는 양식을 자리 잡게 했었던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을 보여드릴 건 겁니다. 네, 이 조지아 오키프가 살아생전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현대인들은 꽃을 자세히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꽃이 작은 형태들도 많기 때문에 나는 이걸 확대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정밀한 밸런스들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내 화폭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감상을 하니 내 목적은 달성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 바다의 비밀을 그린 엘리네 테일러 작가의 그림도 평상시와는 굉장히 다른데 이 조지아 오키프의 정밀주의 양식과 같은 것들을 많이 영감을 받아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대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지만 평소에 엘레니
테일러가 그린 뉴욕타임즈라든지 여러 가지 에디토리얼 일러스트레이션을 진행한 이런 그림하고는 지금 또 바다의 비밀에서 굉장히 심볼화가 돼 있는 양쪽에 이렇게 균형미를 가지고 있는 장면을 하나 띄워드리는데 보시면 오히려 본인의 평소의 작품보다는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 꽃 연작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 그러실 겁니다. 화면으로 보아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듯이 심볼이라고 하면은 제가 원시 동굴 벽화도 보여드리고 얘기를 나눠 드릴 텐데 원시인들도 왜 이렇게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렸냐면 바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자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심볼이라는 또 중간 징검다리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림과 심볼, 문자로까지 발전되기 이전에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내가 눈에 보고 소를 몇 마리 잡았나 아니면 누가 아팠었나 하면은 다리가 부러졌나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기록을 해놓는 직관적 형식이었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볼화되어 있는 것들은 조지아 오키프의 작품도 그랬지만 단순하면서도 확대를 해서 정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동굴벽화에 있는 그림들도 굉장히 그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복잡하게 구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갖다 드리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이 바다의 비밀의 일러스트레이션과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아동 문학 연구가이자 그림책 기획과이기도 했고 출판사의 대표님이시기도 했던 마쓰이 다다이시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신 게 저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지식을 통제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는 감성이다. 네, 지금 AI라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비밀과 같이 아름다운 화면을 구현시킨 과학 그림책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내 전공에 속해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일들도 인간이 해내야 되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궁극적으로 각 분야별로 인간은 창의력에 준하고 단순하게 정교하게 정확하게만 끝내야 되는 일들은 로봇과 인공지능들이 이제 대체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학 지식을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배울 때도 어떻습니까? 네, 예술적인 감흥을 통해서 가슴에 뭉클하고 시각적으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좌뇌와 우뇌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다에 대한 지식을 섭렵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에다가 써먹을지 아니면은 어느 일이나 내 전공의 밑바탕으로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감성도 같이 충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책들은 지금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출판사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가 30cm나 육박을 하고 있고 93페이지에 이르는 풀컬러로 대장정과 같은 훌륭한 조형 작품을 완성시킨 바다의 비밀. 저는 이렇게 하나의 그 종이로 만든 오브제 혹은 조형물이라고 조형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묵직하게 이렇게 내가 와닿는 갖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다의 비밀을 꼭 한번 어린이 독자들에게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해서 학습서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서적인 인문 교양서로서도 어른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자매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린 출판사에서 유사한 컨셉으로 시리즈로 같이 나오고 있는 아트 사이언스 시리즈에 속해 있는 물고기는 어디에나 있지라는 작품도 권해드리고 싶고 또 벌레는 어디에 있지라는 작품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나 있지는 같은 해양 바다 속에 있는 동식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작가의 성향과 어떤 그림의 특징들은 달리 또 다른 컨셉의 재미있는 정보들을 주고 있고 하지만 한 가지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퀄리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퀄리티와 편집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서 어른 독자들도 보기에
야, 이렇게 아름답고 정보 지식을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을 해놨다니 하고 나도 갖고 싶어 하고 있는 소장의 목마름을 자극시킨다라는 거, 그게 동일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벌레는 어디에나 있지는 오늘 물속 생명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이렇게 작은 세계들, 흔히 말해서 숲이라든지 우리 도시 곳곳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서식을 하고 있는 벌레들의 또 무궁무진한 세계들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퀄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화면으로는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동방식각 인쇄를 해서 풍뎅이가 진짜 손에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한글화되어 있는 세련된 서책 위에 금박을 이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을 딱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어떤 고급 화집을 하나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렇듯 그림책은 제가 왜 인쇄 기법까지도 말씀을 드렸냐면 바다의 비밀도 30cm, 30cm에 육박하는 큰 화면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디지털 컨텐츠들은 이것을 아무리 곧잘 그 그림책의 내용을 넣었다 하더라도 화면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확대 축소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시각적인 확장감을 딱 가지고 압도를 당하는 그 행위는 이 종이 그림책의 유일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판형이 정말로 이렇게 크고 박력이 있는 작품일수록 저는 디지털 안에서 좀 확대해서 억지로 보지 말고 오리지널 종이 그림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하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논픽션과 픽션을 오고 가고 있지만은 내용은 정말로 과학적인 정밀함을 독자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작품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트사이언스 시리즈뿐이 아니라 보림 출판사 내에서 궁극적인 화면의 아름다움과 정확한 정보력을 전달시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역사라든지 또 뭐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기술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열심히 찾아서 다음번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예술적인 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육적인,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그림책을 또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을 가지고 보림 그림책 TV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흥미롭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